자, 시작하겠습니다. 7월 달이 이제 두 번째 주에 접어들었죠. 오늘이 7월 6일 이렇게 됩니다. 벌써 7월 6일 아주 빠르게 지나가죠. 7월 달에는 이제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7월 달에 제공될 문제풀이는 크게 두 가지 형식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받으셨겠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개념을 쓰는 형식의 문제, 그죠? 기초 개념. 또 하나는 매주 화요일이 되죠. 단원별로, 그죠? 자, 1장이다 그러면 교육학개론, 두 번째 그러면 교육사회학,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답안을 쓰게 되죠. 물론 챕터별로 종합 문제를 가지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영역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7, 8월 달에는 영역별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맨날 했던 부분이죠. 거의 이제 암기했을 정도, 그죠? 특히 이제 7, 8월에 문제풀이와 관련지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핵심 키워드 문제예요. 물론 자, 이 핵심 키워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요것은 약간의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7, 8월 달에 여러분들 5, 6월까지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한 개념을 기초로 해서 바로 이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얼마만큼 충실히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자, 이 교육학에 투자하는 시간, 그 전공에 투자하는 시간, 이 차이가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핵심 키워드 문제 곁들여서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카페에 가면 올려져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란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올려져 있으니까 한 번씩 풀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 자, 카페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학 공부는 이렇게 하자는 거죠. 우리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두 번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암기는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암기는 억지로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얽매이다 보면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책을 읽을 적에는 처음에 이 손인사 잘하기입니다. 손인사 잘하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책을요. 자,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침을 잘 묻혀서 잘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그렇게 해 가야만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의 인지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자, 책을 샀는데 그 책을 계속 넘기기만 하잖아요. 그럼 우리 인지 구조에서는 왠가 자, 이 책을 주고 산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주의해서 봐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은 조금 자, 더 신경 써서 봐야 되겠구나. 요건 기출문제 시험에 나왔었다. 그러니까 조금 보자. 그런데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부터 정독 위주로 공부를 하시지는 말라고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자, 요건 여러분들이 소설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 읽기 좋아하는 자, 문학의 영역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딱딱합니다. 그럼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4번에서 5번까지는 쭉 넘기기만 하시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기출 문제를 분석하다 보니까 요것이 기출 시험에 나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기출 딱 써놓기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기 전에 반드시 기출 문제도 같이 한번 봐주시라. 요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요것만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자,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이 7월 6일입니다. 7월 6일부터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고자 하는 그날까지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밀도 있게 집중적으로 공부하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합격과 그 다음에 불합격을 결정지어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보자. 자, 이것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7, 8월에 이 단원별 문제풀이가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두 가지 형식으로 문제풀이가 진행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월요일 날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받으신 프린트를 전부 다 풀기는 힘들 거예요. 아마 내일도 풀어야 될 텐데 매주 화요일 날은 자, 일장 교육학 개론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전체 부분을 한번 시험을 보겠다. 형식은 자, 기출 형식과 같지만 한정되는 것이 뭐냐면 교육학 개론이다. 그런데 자, 내일 풀게 될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풀었던 이 문제하고, 그죠? 일장 교육학 개론에 있죠? 여기서 풀었던 문제하고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겹치는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왜 그러면 겹칠 것이냐? 일장 교육학 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거기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들은 겹칠게 문제를 풀도록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 월요일 날 한 번,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오전에 한 번,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또 한 번, 해설 강의 들으면서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이해되어서 저장되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첫 번째가 되죠. 그래, 핵심 키워드입니다. 개념과 키워드가 되죠. 그리고 글쓰기 능력을 향상하게 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만큼 글을 논리적으로 잘 쓰느냐죠. 얼마나 묻는 내용에 제대로 답하느냐죠. 요게 바로 여러분에게 합격을, 자, 이 당락을 결정지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문제 분석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키워드 분석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한번 자, 만들어 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를 해왔던 방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 해왔던 강의를 들으면서는 종전의 방식과 약간 방향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문제를 쭉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 주로 어디와 관련된 것이 시험에 많이 나와? 학교. 그렇잖아요. 교육과정. 그죠? 학교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육행정 파트. 그 다음에 여기를 서브하는 바로 교육심리학, 교수 학습 지도가 되죠.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되 항상 시험은 예외성이 있다. 다른 부분도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홀하기 쉬운 부분들 한 영역,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공부를 해왔지만 바로 상대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들, 요 부분에다가 중점을 두겠다 그 말입니다. 중점을 두겠다. 그래서 바로 비교 분석해 보면 되죠. 종전의 기출 문제와 어떻게 이제 바로 자, 유사하게 그 다음에 좀 더 영역이 확장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자, 문제를 설명하면서 암기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암기하면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암기하면 맞출 수 있는 부분. 암기하면. 그런데 암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 이 전후 맥락을 따져보면서 자, 전후 맥락의 내용을 이해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임용시험 공부를 하면서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암기한다. 이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저는 항상 제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PPT를 만들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저도 인간인지라 문제를 작업해 가지고 나도 모르게 저장을 누르지 않고 바로 노트북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도 모르게 한번 끌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장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 예라고 눌러야 되는데 저는 예라고 눌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오를 눌러버려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로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만들면서 그 다음에 또 이 PPT,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가급적이면 암기할 수 있는 내용은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다. 그러나 암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최소화하되 최소화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바로 반드시 암기해 놓으면 어느 분야가 출제가 되더라도 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암기하자 그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해하자. 전후 맥락을 분석하자. 전후 맥락을 분석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 지론이에요. 전후 맥락을 분석하자. 앞으로 수업은 그런 형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매주 첨삭 2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1장 교육학개론에서 총 몇 문제가 있냐면 8문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8문제인데 여기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이런 화요일 날 우리가 나눠지는 이 모의고사 문제 있죠.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써봐야 됩니다. 써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글 쓰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잘 끄집어내서 바로 답안지를 쓰느냐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답안지를 쓰는 능력이지 암기하고 있는 능력이 아니다 그 말이죠. 써봐야 된다. 그래서 이 2문제는 첨삭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첨삭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작성에 기초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쓸 때 기본적으로 이 형식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바로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본론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있습니다. 서론은 문제제기라고 그랬습니다. 서론은 문제제기. 아마 이것은 화요일 날 이 1장 교육학개론 모의고사 해가지고 나갈 텐데 여기서부터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적용되는 부분이다. 적용되는 부분이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대로 형식을 쓰면 형식만 제대로 갖추어주면 몇 점을 맞는다? 5점을 맞는다 그랬죠. 형식만 제대로 갖추면 몇 점을 맞는다? 5점을 맞는다. 그런데 형식을 갖추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보면 채점을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얼마만큼 형식을 제대로 잘 갖추었느냐 여기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쓰는 답안지는요 엄격하게 채점 기준에 따라서 바로 이 채점을 한다면 평균 점수 이상 맞을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채점위원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모범 답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글쓰기에 모범 답안이 어디가 있습니까? 글쓰기에는 모범 답안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문제 분석을 제대로 잘 했고 그 다음에 문제 분석에 따라서 얼마만큼 형식에 맞게 잘 썼느냐. 응? 다시 말하면 얼마만큼 표현을 적절하게 잘 했느냐 그 말입니다. 표현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출제위원이 묻고자 물어서 바라는 바를 얼마만큼 잘 그대로 표현을 했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절한 것입니다.
바로 요걸 보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모범 답안을 제출하라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죠. 채점위원들은 여러분의 점수를 깎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점수를, 수험생들의 점수를 깎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논술에서요, 만점 안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깎으려고 마음먹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써놓은 답안지 중에서 자, 흠결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자, 채점위원들의 목표는 뭐냐면, 자,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썼을 때 형식과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표현했느냐. 요거지 바로 채점 점수를 깎으려고 하는 바는 전혀 아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문제 제기입니다. 두 번째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바로 단락을 나누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출제 경향은 반드시 무엇을 줍니까? 주제. 그죠? 반드시 뭘 준다? 주제를 준다, 주제. 그래서 항상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본론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있다. 그래서 보통 본론은 바로 4개 단락 정도로 구성이 된다는 거지. 4개 단락 정도로. 그러면 항상 주제는 뭐가 돼야 된다? 주제는 주어하고, 그 다음에 결어가 주제로 끝나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본론도 보통, 자, 요즘에는 대체적으로 4문항이 나오잖아요. 4문제가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 4문제가 나오면, 자, 본문 단락이 몇 개다 그 말입니까? 4개다 그 말입니다. 본문 단락이 4개다 그 말입니다. 4개다. 그러면 항상 본문 첫 번째 단락도 주제가 뭐가 돼야 돼? 주어하고 결어가 돼야 된다. 두 번째 단락도 마찬가지다. 세 번째 단락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 단락도 마찬가지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주제가 주어와 결어로 내용을 써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약간 본문 내용이 약간 흠결이 있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4점짜리다. 그런데 엄격하게 채점을 하면 한 2점, 한 5점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자, 이 형식만 갖추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여러분 기본적으로 3점은 나온다. 형식만 잘 갖추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요걸 생각하시라.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가 뭐냐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론은 요약제시야, 요약제시. 결론은 요약제시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 이 결론에다가 대안 제시까지 할 시간은 없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바로 요약 제시하는데도 바로 시간이 부족해서 한 줄 쓰다가 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요약 제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을 정말 잘 써서 그 시간 내에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면 항상 대안은 현재와 과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이어야 돼. 미래지향적. 그래서 여러분 요약 제시 결론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결론은 여러분들이 자, 이 답안지 양으로 보면 한 5줄 이내. 자, 서론에서 무엇. 자, 무엇을 주제로 무엇을 자, 제시 논의하였다. 요즘에 대충 자, 이 지시문을 보면 무엇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자, 서론의 마지막은
주제와 연결시켜서 논하고자 한다. 요거야. 그 다음에 본문, 그죠? 네 단락을 보통, 자, 몇 줄 정도로? 세 줄 정도로. 그죠? 그 다음에, 자, 결론. 그죠? 한 줄 추가. 그래서 5줄 이내. 많이 쓸 필요 없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면, 자주 써보면, 금방 여러분들이, 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이 초두성 효과하고 심근성 효과라고 하는 것, 지금 누차 설명하고 있죠. 초두성 효과는 여기서 뭐가 된다? 서론이 된다. 그 다음에 심근성 효과는 뭐가 됩니까? 결론이 된다. 그래서 서론 첫 시작, 결론 마지막,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자, 이 아웃라인으로 보면 바로 서론 시작은 뭘로? 주제로. 결론은 무엇으로? 주제로. 아마 여러분들, 자, 이거 고득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와 특수성이 되죠. 여러분 항상 훈련은 무엇처럼? 실전처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전은 훈련처럼, 연습처럼. 이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자, 1장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자, 보기는 교육 목적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취하는 이 교사와 박 교사의 대화 내용이다. 요거 이제, 바로 이 부분의 문제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주제를 전부 다 포함시키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내일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문제들은 바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내용을 잘 읽고 표현의 적절성을 갖추어서 서술하시오. 제가 자, 이 7, 8월 단원별 문제풀이에서는 주로 제가 사용하는 용어가 무엇일 거냐면 표현의 적절성을 갖추어서 서술하시오 이 말입니다. 그럼 적절성을 갖추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자, 묻는 것만 써라 그 말입니다. 묻는 것만 써라. 여러분들은 묻는 것만 써라. 자, 보기를 봅니다. 이 교사가 나와 있고 박 교사가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 보통 사람들이 읽다 보면 바로 처음입니다. 딱 첫 줄을 읽어요. 첫 줄을 딱 읽다 보니까 그죠? 외재적 목적 추구 밑줄 그어봐. 외재적 목적 추구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외재적 목적이구나 이렇게 봐. 여러분 그러면 안 돼. 반드시 자, 요 내용은 빠르게 여러분들이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 저는 자, 교육이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밑줄 교육 활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교육 활동 그 자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교육의 목적에서 보면 외재적 목적이 아니고 내재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딱 머릿속에 빠르게 그려져야 돼. 빠르게 그려져야 돼. 그러면 교육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러면 자,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이것은 교육의 어떠한 가치와 관련된다? 목적적 가치와 관련된다. 그래서 혹시 이것을 우리가 내재적 가치라고 한다. 또는 이것은 본질적 가치라고도 한다. 딱 머릿속에 쏙 스쳐가야 되지. 그래? 이것은 지식교육이구나. 그치? 이건 지식교육이구나.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지식교육이구나.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바로 조선시대 성리학이 지배하게 되잖아요. 성리학이 추구하게 된 인간상은 무엇이 됩니까? 위기지약. 그죠? 위기지약. 이런 것들이구나. 그러면 이것은 공통적으로 바로 무엇을 지칭한다? 인격 완성, 그 다음에 자아실현. 응? 그러면 이 내재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기능을 보면 자, 본질적 기능이 있고 비본질적 기능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 본질적 기능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것을 바로 교육 목적, 교육의 개념을 정의할 때 여러분 현상학적 관점에서 교육 개념을 정의할 수 있죠. 여기서 보면 바로
현사학적 관점에서는 세 가지 정의 방식이 있잖아. 첫 번째, 규범적 정의. 두 번째, 서술적 정의. 우리가 서술적 정의를 뭐라고 그럽니까? 기술적 정의, 조작적 정의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적 정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현상적 입장에서 정의하면 어디와? 규범적 정의와 관련이 된다. 그치? 자, 그러면 박교사를 보겠습니다. 자, 교육이 지나치게 외제적 목적을 추구해서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이 내재적 목적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에서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이 지식 추구에 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제가 보기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은 내재적 가치 추구를 넘어서 개인의 자율성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성 신장이나 그 다음에 밑줄 긋습니다. 자율성 신장 밑줄. 그 다음에 개인의 좋은 삶, 곧 웰빙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 그죠? 그러면 봅시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교사와 그 다음에 박 교사가 추구한 바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웰빙, 자율성이 나오죠. 이게 바로 어떤 교육을 지향하느냐라고 하는 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번을 봅시다. 이 교사가 추구하는 교육 목적론과 그 개념. 그 다음에 이 교육의 본질적 기능과의 관계 및 공헌점. 그 다음에 이 교사가 그죠? 규범적 정의와의 관계. 요것을 쓰라 그랬죠.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뭘 써야 되냐면 이 교사가 추구하는 교육 목적론은 무엇이다? 내재적 목적이다. 그치? 그럼 내재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개념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질적 기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써야 되겠죠. 그렇잖아. 그리고 내재적 목적이 어떠한 공헌을 했는지를 써야 되겠죠. 그죠? 공헌점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 내재적 목적하고 그 다음에 규범적 정의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써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하는 거다. 그럼 봅시다. 내재적 목적입니다. 이 교사가 추구하는 것은 내재적 목적은 교육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보죠.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냐? 인간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떤 인간을 만들 것이냐? 요것이죠. 인격 완성 자아 실현이죠. 그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봅시다. 교육의 역할이 있잖아. 교육이 행하는 역할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이 있다. 그 다음에 정치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이 있죠.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 발전입니다. 경제 발전. 그 다음에 사회 및 문화 발전을 위한 바로 교육의 역할이 있다. 그죠? 5가지가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것을 추구해 왔다는 거죠. 인격 완성 자아 실현이지만 개인의 인격 완성 자아 실현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위한 바로 역할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다? 요거다. 개인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 바로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되냐면 바로 내재적인 목적과 관련이 되죠. 그 다음에 본질적 기능과 관련이 됩니다. 본질적 기능.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바로 규범적 정의와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요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요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요것을 자 외재적 목적. 그지? 그 다음에 본질적 기능이 아니라 뭐다? 비본질적 기능이라 한다. 어? 그리고 이것을 바로 현상적 정의와 관련시켜 보면 이것을 무슨 정의라고 그래? 서술적 정의다. 그래서 우리가 서술적 정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조작적 정의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자 다시 교육의 한 복판에 놓아야 된다. 중심에 놓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을 뭐라고 그러냐면 교육 본질론이다. 응? 그러니까 내재적 목적은 무엇과 관련되는 거예요? 개인 발전이 되죠. 따라서 교육 목적은 교육과정 그 자체 속에 존재하며 다른 어떤 것의 가치로서의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전에 그 자체로서 가치로운 것, 그 자체로서 가치로운 것 이렇게 보는 것이 내재적 목적이 되죠. 따라서 내재적 목적은 어떤 특징을 갖는다? 요거다. 그죠? 본질적, 내재적 가치가 되죠. 그리고 목적적 가치가 됩니다.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된다. 그리고 가치 지향적인 것이죠. 자, 봅시다. 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 발전을 위한 교육이다. 그죠? 요것은 올바른 것이다. 응? 올바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아닌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뭐다?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그죠? 아는 것 이렇게 판단을 내리죠. 판단을 내리잖아. 판단.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그죠? 선한 것, 선하지 않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정의로운 것, 정의롭지 않은 것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 요걸 뭐라고 그래? 가치지향적 이렇게 말을 하지. 이게 바로 내재적 목적이죠. 그럼 본질적 기능과의 관계 및 공헌점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본질적 기능과의 관계를 보시면 바로 자, 이 본질적 기능은 교육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즉 인격 완성, 자아 실현과 관련된 기능이 본질적 기능이다. 응?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무엇과 관련됩니까? 내재적 목적과 관련되죠. 그래서 자, 본질적 기능이 곧 무엇이다? 내재적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어떠한 공헌을 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본질적 기능은 교육을 인격 형성, 그 다음에 자아 실현, 그 다음에 성장과 발달로서의 교육 등으로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육 개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 뭐냐면 바로 본질적 기능이 된다. 바로 이러한 교육 개념을 명확하게 분석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본질적 기능임과 동시에 무엇이다? 내재적 목적이다. 그러면 자, 내재적 목적하고 그 다음에 규범적 정의와의 관계를 보자는 거죠. 자, 내재적 목적은 교육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봤죠. 목적적 가치를 중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지향적인 성격을 띈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건 뭐야? 개인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 그러면 올바른 거죠. 요게 아니고 요거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올바르지 않은 거죠. 자, 가치 판단을 내리잖아. 요걸 뭐라고 그래? 가치지향적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가치지향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로 규범적 정의도 마찬가지다. 자, 봅시다. 교육에서 추구되어야 할 가치를 제시하는 입장의 정의로서 주관적이고 규범적이고 당위적입니다. 그럼 생각해봐. 인격 완성 자아 실현. 여러분들에게 자, 인격 완성과 자아 실현이 무엇입니까? 자, 요걸 인격 완성과 자아 실현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개념으로 객관적으로 정의하시오. 정의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정의할 수 없어. 자, 어떤 사람은 이 자아 실현을 뭘로 보는 사람이 있어?
자, 임용고시에 합격하는 것만이 최고 자아실현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럼 자아실현의 범주는 넓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자, 이 인격 완성 자아실현이야. 요건 뭐가 돼? 당위적이에요. 그럼 당위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이야. 꼭이야, 꼭. 그래서 인격 완성 자아실현은 당위적인 성격을 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어떻게 된다? 그래서 뭐요? 바로 가치지향적인 성격을 띈다 그 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초안잡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 분석 나와 있죠. 그죠? 문제 분석 나와 있다. 나와 있다. 그러면 이제 2번을 봅시다. 이 박 교사가 주장하는 교육 목적론과 그 개념 및 특징. 그 다음에 자, 교육의 비본질적 기능과의 관계 및 공헌점. 그리고 자, 박 교사가 주장하는 교육 목적론과 그 다음에 서술적 정의와의 관계죠. 길지만 여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자, 밑줄 자율성 신장과 웰빙이 지향하는 교육 세상의 개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박 교사가 제시한 모든 내용이 바로 자, 외제적 목적이냐 그건 아니죠. 그럼 자 봅시다. 두 번째 줄 그렇다고 교육이 내재적 목적만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에서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이 지식의 추구에 한정되어야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봅시다. 외재적인 목적이 되죠. 요겁니다. 자, 교육은 하나의 도구와 같다. 그래서 아까 내재적인 목적을 설명을 했죠. 그죠? 그럼 외재적인 목적은 뭐다? 자, 교육은 다른 목적 달성의 수단이다 그 말이에요. 외재적 목적은 교육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 달성의 수단이다 그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개인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이게 바로 교육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외재적인 목적 이렇게 되죠. 따라서 자, 인간이 선택하는 어떤 목적이든 이것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특징은 뭐냐면 비본질적 가치입니다. 외재적 가치. 그 다음에 수단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거죠. 수단적 가치. 그리고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 다음에 내재적 목적이 바로 현재 생활을 중시한다면 외재적인 목적은 뭐냐? 왜 수단이 되느냐? 현재보다는 미래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여러분 교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자기 만족이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 30이 되어서 40이 되어서 60이 되어서 정년퇴직 이후에 좀 더 안정적이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기에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러잖아. 아니 옆에 주변에 보니까 자 교사로서 정년퇴직하고 자 연금을 받는 사람을 보고 그죠? 그렇게 돈이 필요하지만 그 연금 가지고 아꼈으면 바로 우리 두 사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잖아. 그지? 요거다. 그 다음에 비본질적 기능과의 관계 및 공헌점에서 나오죠. 요겁니다. 교육은 사회를 유지, 보존, 발전시키는 데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나오죠. 요것은 뭐라고 그래? 사회, 문화적 기능이다. 이렇게 말해. 뭐라고 말한다? 사회, 문화적 기능. 네? 그러면 공헌점은 뭐냐면 교육의 기능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이라 제시함으로써 사회 유지 발전에 교육의 중요성을 교육에 끼친 영향을 인정해 주었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공헌점이 된다. 그러면 외재적인 목적과 그 다음에 서술적 정의가 되죠. 이 서술적 정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기술적 정의. 그 다음에 조작적 정의 이렇게 되죠. 요것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뭐냐면 가치 중립적이다 그 말이지. 이건 특징은 뭐냐면 가치 중립적인 성격을 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자, 가치 지향적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 정의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뭐냐면 오로지 인간 행동의 변화 원리야. 여기 나오죠. 인간 행동의 변화 원리.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발전해 가고 어떻게 행동해 가느냐. 행동의 변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바로 뭐가 된다. 이 밑에 화살표로 보시면 인간 행동의 변화만을 기술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교육의 과학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응?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보냐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여타의 사회 현상과 같다고 보는 거야. 사회 현상과 같다. 응? 현상과 같다. 그래서 이 사회 현상을 바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 연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연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서술적 정의가 된다. 서술적 정의. 그러면 바로 자 4번에 나와 있는 자율성과 웰빙이 추구하는 자유교육 이렇게 나오죠. 이건 자유교육이 되는데 흔히 이제 여러분 자유교육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많이 생각하냐면 바로 자유교양교육이에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이 자유교양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서 이 기원을 두느냐? 고대 그리스가 됩니다. 고대 그리스. 그런데 고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보면 이 자유교양교육은 뭐냐? 이건 지식교육을 강조했단 말이지. 지식교육. 그러면 현대 자유교육도 무엇을 중시한다? 지식교육을 중시한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고대 그리스에서 실시되었던 자유교양교육은 바로 오로지 누구만이 대상이 된다? 자유민. 자유민만을 대상으로 한다. 자유민. 다시 말하면 노예,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제외됐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아동의 필요, 그 다음에 아동의 흥미, 그죠? 아동의 요구 이런 것들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그 말이지. 그런데 현대 자유교육입니다. 특히 바로 1980년대 아주 열풍이 불었던 자유교육은 공통점이 뭐냐? 지식교육. 응? 이것은 공통점이 된다. 그런데 이 지식교육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브룬너는 지식의 구조를 핵심이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R.S. 피터스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본다? 이것을 지식의 형식이라고 봤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역시 이제 물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부여하는 의미도 달라지겠지만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거죠. 바로 여기서 바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된다? 필요, 흥미, 요구 반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지식교육은 뭐냐면 형이상학적인 거야. 형이상학적인 거, 추상적인 건데 여기서 지식교육은 뭐냐? 실제적인 거. 다시 말하면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것,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발견학습, 그 다음에 탐구학습으로 가르친다. 발견학습, 탐구학습으로 가르친다. 뭐요? 차이점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2015 이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바로 어떤 학습이 된다? 프로젝트 학습. 그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이 있죠. 바로 이것은 무엇을 지칭한다? 자유교육이 된다. 자, 봅시다. 자유교육은, 자, 봅니다. 실제적 목적을 위해서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목적으로. 그럼 여기서 봅시다. 오라. 여기 실제적인 것이 나오는데, 그죠? 오라. 실제적 목적을 위해서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목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그죠? 이것은 바로 어디를 말해? 이 시기를 말해. 자유교양교육을 말해. 에? 여기를 말해. 여기.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로 보고 이성 도야를 위한 지성의 함양을 강조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서양 교육사 배웠다면 뭐 암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에 자, 이 자유교양 교육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 자유교양 교육은 서양에서는요, 자, 1960년대 접어들면서 바로 고대 그리스의 전 세계적으로 이 자유교육의 원조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많아요. 원조가 누구냐? 자, 소크라테스냐,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냐, 아니면 자, 고대 로마냐, 논란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바로 자유교양 교육, 요것이 최초로 등장한 문헌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 화살표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 나오죠. 요것이 최초로 나온다 이렇게 봐. 그래서 바로 정치학은 자유로운 것을 추구하는 교육과 유용한 것을 추구하는 교육을 구분한 최초의 제서다. 그래서 자유로운 것을 추구하는 교육을 뭐라고 그래? 자유교육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유용한 것을 추구하는 교육을 뭐라고 그래? 직업교육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유로운 것을 추구하는 교육은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용한 것을 추구하는 교육을 뭐라고 그런다? 외재적 가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것이 언제로 들어와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지식의 구조와 지식의 형식, 우리가 부르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R.S. 피터스가 된다. 그 다음에 그 동료 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R.S. 피터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라고 그랬어? 지식의 형식을. 그러면 지식의 형식을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선한 지식과 이해, 선한 지식과 이해, 그리고 인지적 안목, 요것이 길러진다고 봤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 여기에 자유교양 교육의 핵심적인 교육 과목은 뭐가 돼야 된다? 이것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지. 한다. 그러면 바로 이 자유교육은 지식의 형식을 배우면 바로 합리적인 마음을 개발하기 위한 것인데, 합리적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뭘 배워라? 지식의 형식을 배워야 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지식의 형식을 배우면 자, 인지적인 안목입니다. 선한 지식과 이해가 길러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자유교육을 위한 교과는 곧 지식의 형식이며, 그것은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 전체 혹은 총체적 지식을 의미한다는 거지. 총체적 지식. 따라서 이 자유교과는 전문교육이나 직업교육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교육이다 그 말이죠. 요거에 R.S. 피터스와 허스트의 견해 이렇게 되죠. 나중에 허스트가 이제 R.S. 피터스를 배반하기도 해요. 뭐 이런 부분과 좀 깊은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윌빙이 지향하는 바로
자, 이 지향하는 교육사상의 개념이 뭐다? 자유교육이다. 그러면 자유교육이란 무엇인가의 개념을 딱 써놓고, 그죠? 써놓고, 그 다음에, 자, 피터스와 허스트의 주장 요것 있죠. 나중에, 자, 허스트가 바로, 자, 이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에? 이걸 가르치는 것이 전체인 줄 알았다. 그래서 바로 합리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론적 합리성하고 실천적 합리성으로 나눈 다음에 이제 이론적 합리성이 뭐다? 요거다. 그리고 바로 실천적 합리성, 요걸 뭐 말합니까? 요것을 바로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실천적 합리성. 실천적인 이성이죠, 이성. 이성이다, 이성. 요걸 주장한 사람이 누가 된다? 허스트가 된다. 나중에 허스트의 주장이 있잖아. 뭐 요게 뭐 시험에 나올 것 같으면 제가 하겠는데 뭐 기회가 봐서 모의고사 때 한번 다루든지 그냥 제끼든지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2번 문제 있죠? 요리 들어가서 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겠습니다.